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 25년 만에 마주친 전처의 차가운 말에 거대 기업 회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1조 원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은 고작 허름한 분식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식집 사장이 하필 자신이 벌인 전처라니. 더 충격적인 건 그녀 곁에 서 있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저들이 설마.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민호가 차창 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먼지 날리는 골목길로 들어서자 양옆에 빼곡히 들어선 낡은 건물들이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벽돌과 녹슨 철문들이 마치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김 전무가 백미러로 민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민호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간 쌓아 올린 사업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골목만 정리하면 자신의 인생 역작인 로얄 더 팰리스 리조트가 완성됩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추자 철거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부터 젊은 아저씨까지 수십 명이 차를 에워쌌습니다. 재개발 반대. 우리 터전을 빼앗지 마라. 이 동리가 우리 삶의 터전이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한 아주머니가 날계란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차를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녀의 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나요. 놔달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주머니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민호가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가 흙바닥을 밟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 바지 끝자락에 먼지가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태성그룹 회장이야? TV에서 본 것보다 더 차갑게 생겼네. 우리 동네를 망치려는 악마 같은 놈이군. 민호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옆으로 수행원들이 줄을 서서 따라왔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대부분 철거가 끝나 텅 빈 상태였습니다. 창문은 깨지고 문은 떨어져 나가 폐허가 된 집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물은 골목 끝에 있는 2층짜리 낡은 상가뿐이었습니다. 빨간 벽돌에 하얀 페인트를 덧칠한 건물이었는데 곳곳이 벗겨져 흉했습니다. 쌍둥이 분식이라고 적힌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름때가 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철사로 대충 고정한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게 마지막 남은 알박기군요. 김 전무가 민호 옆에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보상금을 2배로 올려줘도 안 나간다면서요? 그래. 이상하게 고집이 세더라고. 민호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고작 허름한 분식집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들어가자. 민호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게 입구에 도착하자 수행원들이 재빨리 양쪽으로 벌어서서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조폭이야? 회장이 직접 왔다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분식집 사장님 괜찮을까?
민호가 삐걱거리는 미닫이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 냄새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떨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비좁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4인용 테이블 2개가 전부인 작은 가게였습니다. 벽에는 색바랜 메뉴판이 삐뚤빼뚤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동네 할아버지가 국수를 후루룩 먹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에 국물이 묻어 있었지만 맛있게 드시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돈도 없는데 또 외상으로 먹여주시고. 할아버지가 주방 쪽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주방에서 따뜻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을 돌린 채 새우 튀김을 튀기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름 냄새와 함께 구수한 육수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과 놀란 눈빛이 드러나는 순간 민호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김영숙이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성공을 위해 냉정하게 버리고 떠났던 전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옛날보다 깊어진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습니다. 영숙이 민호를 보자 들고 있던 튀김 젓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 영숙이 할아버지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려다 말고 닫았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전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안녕하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까요? 그때 가게 안쪽 방에서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20kg 쌀포대를 어깨에 맨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모습이 젊은 시절의 민호와 닮았습니다. 바로 뒤로 식자재 박스를 양손에 든 날카로운 눈매의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단발머리에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예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청년이 쌀포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다온아, 괜찮아. 그냥 손님들이야. 영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쌍둥이 남매는 낯선 양복쟁이들의 등장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어머니 양옆에 섰습니다. 마치 새끼를 보호하는 맹수처럼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민호가 쌍둥이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아들 다온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 눈썹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다정은 영숙을 닮았지만 코와 입은 분명히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묘하게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은 분위기를 발견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의구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무가 앞으로 나서며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놀고 먹고도 남습니다. 가게를 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봉투 안에는 5억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봉투를 열어 지폐 다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때요? 이 돈이면 강남의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영숙이 봉투를 집어들더니 펄펄 끓는 튀김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봉투를 기름통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치익! 지폐가 기름 속에서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으악! 뜨거워! 김 전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양복 소매에 기름이 튀어 얼룩이 졌습니다. 수행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감히 회장님 앞에서. 그 순간 다정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김전무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김전무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정아! 영숙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다정이 김전무의 팔을 더 꺾으며 살벌한 기세로 수행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와봐. 팔 부러뜨린다. 수행원들이 주춤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다온이 어머니와 여동생 사이에 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국수 그릇을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사장님 괜찮아요? 민호가 아수라장이 된 가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을 노려보는 영숙과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니. 지금까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 묘한 패배감과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쌍둥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는데 등 뒤에서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만에 와서 하는 일이 고작 이거야? 돈 뿌리고 가라고. 민호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한 채로 뒤따라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창문 너머로 분식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영숙과 쌍둥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25년 전 버린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분식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가 회장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 본 그 낡은 분식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다정에게 당한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자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민호가 의자를 돌려 김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 직후 산부인과 기록이 있어요. 김 전무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잠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민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펜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확실한가? 네. 아이들 나이도 정확히 24살입니다. 회장님과 이혼하신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요. 민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25년 전 영숙과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사진이었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이들이란 말인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특히 어제 본 다온의 눈썹과 다정의 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분식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 3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신가요? 제일 앞서 걷는 변호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영숙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제 집행 예고장과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15일 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요?
영숙이 놀라며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50억 원입니다.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이 돈을 물어내셔야 합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자 영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게 하나 때문에 50억이라니. 영숙이 아이들이 볼까봐 서류를 급히 앞치마 속에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다온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다온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니. 다온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영숙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법대생다운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제 집행?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조치입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다온이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법학을 공부한 실력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서류에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 말입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어요. 재개발 협의체 동의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손해배상 근거도 말이 안 되고요. 다온이 서류를 들어 올리며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보상법 제12조에 의하면 주민 동의 없이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손해배상 산정 기준도 불분명해요. 변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날인된 도장도 위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서류를 조작하면 오히려 회사가 고발당할 수 있어요. 다온의 논리적인 지적에 변호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잘못 알기는요. 저 법대 휴학생이에요. 이런 허술한 서류로 저희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변호사들이 서류를 황급히 챙겨 들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오겠습니다. 아예 오지 마세요. 합법적인 서류가 아니면 받지 않을 거니까요. 다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꼬리를 내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영숙이 다온의 등을 두드리며 안심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법대 보낸 보람이 있네. 어머니,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어요. 다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냐? 당당하게 살면 돼. 영숙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소식이 민호에게 전해졌습니다. 민호는 다온의 명석함에 감탄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아닌 인간 강민호로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점퍼와 눌러쓴 야구 모자로 변장했습니다. 수행원 없이 혼자서 분식집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영숙이와 제대로 얘기해 봐야겠어. 25년 만에 하는 진솔한 대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온 영숙을 기다렸습니다. 가게에 불을 끄고 나오는 영숙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숙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았습니다. 변장한 민호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왜 또 왔어? 잠깐 얘기 좀 하자. 포장마차에서 민호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망설이다가 따라왔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소주 한 병하고 안주 적당히 주세요. 민호가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백지수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원하는 금액 쓰고 가게만 비워줘. 제발. 또 돈 얘기야? 영숙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버린 가족을 돈으로 다시 치우려고?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영숙아,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때 포장마차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재개발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TV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회장 맞네. 실제로 보니까 더 인상사남대. 재개발로 서민들 괴롭히는 놈이구만. 민호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오자 사람들이 민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처를 지나던 동네 불량배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저기 저 노숙자 같은 놈 뭐야? 불량배들이 민호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노숙자면 저리 꺼져. 여기 우리 구역이야. 제일 덩치 큰 놈이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들리지도 않냐? 민호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영숙 앞에서 싸움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다정과 다온이 나타났습니다. 손 치워. 다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이 애들은? 불량배가 다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고는 한 번뿐이야. 다정이 목을 좌우로 꺾으며 뚜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긴장할 때마다 하던 버릇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이 계집애가 뭐? 불량배가 다정에게 손을 뻗는 순간 다정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유도 기술로 불량배를 바닥에 맺혔습니다. 다온도 달려들어 나머지 불량배들과 싸웠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민호는 다정의 그 목 꺾는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싸움이 끝난 후 영숙이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에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민호는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거대한 성이 이 작은 가족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분명히 자신의 핏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 본사 임원 회의실에서는 비밀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조카이자 그룹 내 2인자인 최철민 전무가 주요 임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해. 재개발 건 때문에 완전히 맛이 갔어. 최철민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분식집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요? 옆에 앉은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조사해 보니까 25년 전 회장님 전처더라고. 최철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삼촌인 민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 그 여자한테 쌍둥이가 있는데 나이가 딱 24살이야. 설마. 그래. 회장님 친자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폭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최철민이 회장실 도청 장치에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호가 김 전무와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확실한가? 아이들 나이도 정확히 24살이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과 이혼하신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요. 이제 회장님이 혈연 관계를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야. 최철민이 녹음을 끄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끝장이지. 그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해. 최철민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분식집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철민은 악명 높은 용역 업체를 불렀습니다. 검은 헬멧이라는 조직의 대장 마독사와 만났습니다. 일은 간단해. 오늘 밤 안으로 그 분식집을 흔적도 없이 밀어버려. 최철민이 검은 가방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해드릴까요? 마독사가 가방을 열어 현금 다발을 확인하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그 자리에 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새벽에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마독사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편 분식집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가게 문을 닫으며 쌍둥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문 닫자. 너희들도 피곤할 테고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다온이 의자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정신없어요. 다정이 바닥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좋지 않냐? 영숙이 앞치마를 벗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가게 위층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가족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양복 입은 아저씨 누구예요? 다정이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도와준 그 아저씨 말이에요. 영숙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 얘기를 언제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뭔가 슬퍼 보이던데요. 눈빛이 특별했어요. 다온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갑자기 바깥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쾅! 굴착기가 가게 외벽을 들이받는 소리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뭐야? 다정이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바깥에는 헬멧을 쓴 수십 명의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몰려와 있었습니다. 마독사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나와라. 5분 안에 안 나오면 부숴버린다. 어떻게 하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다온이 휴대폰을 들었지만 전화가 먹통이었습니다. 전화선을 끊어놨나 봐요. 그때 굴착기가 다시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1층 가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용역들이 깨진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 마독사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다정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용역 하나에게 유도 기술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온도 의자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머리를 가격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다온아! 영숙이 울부짖으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용역 하나가 영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숙이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커다란 통이 넘어졌습니다. 펄펄 끓던 고농축 건새우 육수가 바닥에 흘러나왔습니다. 쓰러져 있던 다온의 얼굴과 상처 부위에 뜨거운 육수가 쏟아졌습니다. 으악! 다온이 갑자기 목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다온아, 어떻게 된 거야? 영숙이 아들을 흔들었지만 다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빗소리를 뚫고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차가 가게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뛰어내려 아수라장이 된 가게를 보았습니다. 영숙과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장 멈춰. 민호가 마독사에게 고함쳤습니다. 누구야, 당신? 나는 강민호다. 태성그룹 회장. 마독사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조카분의 직접 지시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마독사가 굴착기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호가 다온의 상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새우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멈춰 세워. 민호가 강목을 집어들고 용역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양복이 비에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광기 어린 표정으로 용역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막싸움이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민호가 강목을 휘두르며 용역 하나를 넘어뜨렸습니다. 정장 재킷이 찢어지고 구두가 지늘게 빠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용역들이 늙은 회장의 기세에 당황하며 주춤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뒤늦게 도착한 김 전무가 외쳤습니다. 민호는 용역들을 밀어내고 쓰러진 다온에게 달려갔습니다. 차가워진 아들의 몸을 품에 안고 넥타이를 풀어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다온아, 정신 차려. 다온의 얼굴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누구 에피네프린 없어. 구급차 불러. 민호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다온 옆으로 기어왔습니다. 민호가 아들의 알레르기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가 드디어 친자임을 확신했다는 것을. 당신이 정말 아이들 아버지구나.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영숙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25년간 억눌러온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정말 미안해. 그때 민호의 긴급 호출을 받은 태성그룹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차 여러 대에서 체격 좋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독사 놈들을 전부 잡아. 민호가 명령하자 경호팀이 압도적인 무력으로 용역들을 진압했습니다. 몇 분 만에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마독사가 도망치려다 경호원에게 붙잡혔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돈 받고 일한 것뿐입니다. 닥쳐. 내 아들한테 손댄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해줄 테니까. 우우.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다온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환자 심각한 갑각류 알레르기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기도 부종이 왔어요. 민호가 정확하게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세요? 저도 같은 알레르기가 있어요. 유전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다온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다온의 손을 잡은 민호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영숙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25년간 혼자 짊어진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영숙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민호는 다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들의 얼굴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사라져. 응급실 앞 복도에서 민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흠뻑 젖은 정장 차림이 초라해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버렸던 가족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영숙과 다정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정의 이마에도 상처가 있었지만 오빠 걱정에 치료받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괜찮을까요?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다온이 강하잖아. 영숙이 딸을 끌어안으며 달랬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기도 삽관을 해서 호흡은 안정됐고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강한 알레르기더군요. 아버지가 정확한 대처를 해주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다정이 민호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찾은 다온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셨죠? 민호가 대답 대신 다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다온의 순수한 질문에 민호의 목이 메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니까. 다온이 민호의 온기 어린 눈빛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민호가 최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놈이 시킨 일이지? 삼촌, 무슨 말씀을.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을 비워둬. 이건 회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경고다.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철민이 당황했습니다. 삼촌, 제가 언제. 증거는 다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내 가족에게 손 떼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전화를 끄는 민호가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 영숙이 처음으로 날 선 태도를 거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 내가 아버지니까. 민호가 따뜻한 캔커피를 영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커피를 받아들며 민호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25년 전과는 다른 상처투성이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 갚을게. 민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맹세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들을 지키는 데 바치겠다고. 2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성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로 부랴부랴 달려온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민호가 정시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밤을 새웠지만 눈빛만은 번뜩였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최철민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호의 전화를 받고 잠을 못 이룬 얼굴이었습니다. 양복은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민호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어젯밤 분식집 앞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최철민이 마독사와 만나 돈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철민 전무가 용역 깡패를 동원해 민간인을 폭행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결정적 증거입니다. 민호가 리모컨을 누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마독사의 자백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최철민 전무님의 직접 지시였습니다라는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촌, 이건 오해입니다.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요. 회사를 위해서? 민호가 비웃으며 반문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고 건물을 파괴하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그 분식집 때문에 1조 원 프로젝트가 망칠 뻔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느냐?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아들이요? 무슨 25년 전 내가 버린 아이들이야. 네가 죽이려고 한 그 아이들이 내 친자식이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민호가 단호한 카리스마로 최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최철민 전무 즉시 해임하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삼촌, 이에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민호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곧바로 다음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로얄 더 팰리스 프로젝트는 전면 취소합니다. 이사들이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대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가족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일대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민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어제 발생한 용역 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민호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앞으로 태성그룹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며칠 후 다온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엉망이 된 가게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인부들과 함께 가게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고 페인트도 말끔히 다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게 리모델링 해줬어. 최고급 자재로 다 새로 했어. 민호가 페인트 붓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식 기구들이 번쩍거렸습니다. 업소용 냉장고, 자동 튀김기, 최고급 가스레인지까지 완벽했습니다. 너무 비쌌을 텐데. 가게세는 평생 공짜야. 대신 밥값은 외상으로 줘. 민호가 농담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다정이 민호가 서툴게 페인트 칠을 하다 얼굴에 묻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저씨, 얼굴에 페인트 묻었어요. 어디? 다정이 물수건을 가져와 민호의 볼을 닦아줬습니다. 민호가 움찔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마워, 다정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수리가 끝난 가게에서 영숙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5년 전 민호가 가장 좋아했던 매운 떡볶이와 어묵탕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다온이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온과 다정이 민호를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시에 튀김을 올려주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민호가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와, 정말 매워.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지? 25년 전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거든. 영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식사야. 민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식사 도중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가게 정말 예쁘게 됐네요. 재오픈 축하드려요. 이분이 그 유명한 회장님이세요? 주민들이 민호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가게 안이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른들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영숙이 옛날에 민호가 불러주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대는 모르실 거야. 다온과 다정이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민호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다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자 가게 안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재개발 반대 현수막 대신 쌍둥이 분식 리뉴얼 오픈 마이너스 태성그룹 후원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따뜻한 주황색 조명 아래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오해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영숙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첫 번째 저녁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분식은 민호의 적극적인 홍보와 방송 출연 덕분에 전국적인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긴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대박이네요. 다정이 땀을 닦으며 홀을 돌아다녔습니다. 영숙은 주방에서 쉴 틈 없이 떡볶이와 튀김을 만들었습니다.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하느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5인분 추가요. 여기 순대도 2개 더 주세요. 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숙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일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붓고 가슴 한쪽이 콕콕 쑤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서빙을 도왔습니다. 회장님 알바생이라는 별명으로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산서요. 네, 잠깐만요.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영숙과 티격태격하며 제2의 신혼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 테이블 정리 좀 해줄래? 알겠어요, 사장님.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손님들이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가족들 몰래 진통제를 먹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약을 삼키고 나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가끔씩 국자를 떨어뜨릴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영숙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정은 어머니가 평소보다 자주 숨을 헐떡이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무슨 병원? 장사가 잘 돼서 신나서 그런 거야. 영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점심시간 단체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회사 야유에 온 손님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20인분, 순대 15개, 어묵 10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이 혼자서 주방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튀김기에 새우를 넣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영숙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조리대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쾅! 영숙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그릇들이 와르르 깨졌습니다. 끓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에서 서빙하던 민호와 다정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다정이 의식을 잃은 영숙을 발견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맥박이 약하게 뛰었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영숙을 안아들었습니다. 119 불러. 빨리. 다온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영숙을 안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기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장 빨리.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영숙을 진찰했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CT 촬영을 연달아 했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입니다. 그게 뭔가요? 심장 근육이 늘어나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병이에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의사의 설명에 다정과 다온이 서로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치료하면 낫나요? 이미 심장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식이라고요?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힘듭니다. 다정과 다온이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괜찮을 거야. 민호가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심장을 구해주세요. 돈으로 장기를 살 수는 없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냉정한 현실을 말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영숙이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재력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코드 블루. 코드 블루. 병동 전체에 응급 상황 알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긴박한 상황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민호가 병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제발 숨만이라도 붙여놔 달라고요. 민호가 병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원장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즉시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전 세계 심장 전문의를 찾아봐. 돈은 상관없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도 당장 구해와. 30분 후 미국에 있던 심장 전문의 스미스 박사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전용기 보낼 테니까 한국으로 와주세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성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입니다. 심정지까지 왔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민호가 국내에 몇 대 없는 최신형 에크모 장비를 공수했습니다. 인공심폐장치로 영숙의 생명을 강제로 유지시켰습니다. 쌍둥이는 어머니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다정이 일기장을 펼쳐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이것 봐. 뭔데? 다온이 다정 옆에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임신인 걸 알았을 때 그의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다. 언젠가 아이 아빠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다. 쌍둥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다온이 이 일기장을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3일 밤낮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영숙아, 제발 깨어나줘. 민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내 수명이라도 가져가. 제발 영숙이만 살려줘. 다정과 다온이 초췌해진 민호의 등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닌 함께 아픔을 나누는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좀 주무세요. 다정이 처음으로 민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뇌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장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인가요?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와 쌍둥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때마침 스미스 박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보여주세요. 스미스 박사가 영숙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률이 50%예요. 그래도 해주세요. 제발. 민호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처를 살리기 위한 재벌 회장의 순애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전 국민이 영숙의 수술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민호와 쌍둥이가 서로 어깨에 기대어 기다렸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다온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강한 분이야. 다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세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새 심장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어요. 며칠 후 영숙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찾은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민호가 아이처럼 엉엉 울며 영숙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영숙아, 정말 고생했어. 여보. 영숙이 자신 곁을 지킨 민호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25년 묵은 애증이 완전히 씻겨내렸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그 말을 들은 민호의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영숙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저도 다시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다정과 다온이 부모님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호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병원 로비에는 수술 성공을 축하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회장님, 부인 건강 회복 축하드려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차에서 영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야. 가족이니까. 뒷자리에서 다정과 다온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다온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다정이 밝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였던 달동네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 대신 녹지와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영숙 가족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 곳곳에는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민호가 직접 설계한 3층 건물 쌍둥이 다이닝이 랜드마크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분식 코너, 2층은 한식당, 3층은 카페로 운영됐습니다. 영숙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주방을 지휘했습니다. 수술 흉터는 남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정아, 2층에 떡볶이 5인분 올려보내.
네, 어머니. 그녀의 비법 소스는 이제 전국 프랜차이즈 제의를 받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직접 만드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다오는 학교로 복학해 법조인의 꿈을 이어가면서도 주말에는 카운터를 받습니다. 법대 3년생이 된 그는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이 800만 원이에요. 우와, 대단한데? 우리 아들 계산 실력이 늘었네. 민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다정은 매니저로서 홀 전체를 능숙하게 관리했습니다. 직원 교육부터 재료 관리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민호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3층 예약이 다 찼어요. 내일까지 대기가 20팀이나 돼요. 그래, 그럼 직원을 더 뽑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회장직에서 은퇴하고 명예회장이 된 민호는 매일 쌍둥이 다이닝에 출근했습니다. 넥타이 대신 귀여운 캐릭터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우리 아내가 직접 만든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민호가 끊임없이 영숙을 자랑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서빙해 주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점심 영업이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3층 테라스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참, 이거 봐. 다온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최철민 전무가 교도소에서 보낸 참회록이에요. 민호가 편지를 받아보더니 읽지도 않고 종이 비행기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이야. 종이 비행기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보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어버이날에 선물 준비했어요. 다정이 상자를 꺼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뭔데? 영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다온과 다정이 커플 운동화를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빨간 하트가 그려진 예쁜 신발이었습니다. 우리가 돈 모아서 산 거예요. 민호와 영숙이 서로를 바라보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민호가 즉석에서 구두를 벗어 던지고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콩콩 뛰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때? 젊어 보이지?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주책이다, 정말. 영숙이 핀잔을 줬지만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영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20년 늦은 신혼여행, 이 신발 신고 갈까? 어디로? 제주도? 아니면 유럽? 영숙이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족여행으로 가자. 정말요? 와. 다온과 다정이 손뼉을 쳤습니다. 네 식구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공원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벚꽃길을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랑으로 지켜낸 땅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위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길을 걷던 민호가 다온과 다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이 그들의 팔짱을 끼며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동네 사진사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한 장 찍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네 사람이 벚꽃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영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야. 민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쌍둥이 다이닝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식당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가게 앞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게와
그 위로 펼쳐진 파란 저녁 하늘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민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가게 전체를 비추고 그 너머 별이 반짝이는 하늘까지 보여주며 따뜻한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낸 가족,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 쌍둥이 다이닝에서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과 성공만을 쫓다가 소중한 것들을 잃었던 강민호 회장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영숙처럼 묵묵히 가족을 지켜내는 강인함도 다온과 다정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열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모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진심으로 돌아선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끈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따뜻하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